안녕하세요. 저는 지금도 복수를 진행 중인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제가 진짜 정말 어이가 없고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 일을 겪었습니다. 세상이 좁고 좁다더니 100번 1000번 옳단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저는 음식점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료 손질을 하고 음식 준비를 시작할 때 이곳의 사연을 자주 듣습니다. 제가 정말 이번 경우를 겪고 나니 너무 바쁘게 살아서 그런지 주위에 하소연할 곳이 없더라고요. 그때 이곳이 번뜩하고 떠올라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왕년에 잘 나가는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렇게 막 엄청나게 유명한 회사에 재직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회사 내에서는 꽤 능력 있다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승진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편이었고 당시 연애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리님께서 소개팅을 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그 대리 얼굴에 주먹 한번 꽂아보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입니다. 저는 미혼 여자였고 또래 중에서도 나름 돈을 잘 버는 축이었는데 그런 제게 대리님이 주선한 소개팅에 나갔더니 웬 이혼남이 앉아있더군요. 처음에는 멀끔한 외관에 이혼남인지도 몰랐어요. 아니, 당연히 알 리가 없죠. 누가 미혼 여자한테 이런 반구에 말없이 이혼남을 들이밀겠어요. 생긴 것도 멀끔했고 저와 나이 차이도 그리 크게 나지 않는 편이었어요. 자연스럽게 우린 만나는 사이가 되었죠. 그게 저는 또 다정한 남자를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딱 그랬거든요. 이혼해서 이미 남이 되었지만 남편이라고 편하게 부르도록 할게요. 남편이랑 연애하면서 처음으로 안정된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고 점차 제 마음이 열려가고 있었죠. 딱 그 시기에 남편이 이혼남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애달린 이혼남이었어요. 그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대리에게 찾아가 왜 사전에 미리 말하지 않았냐 따졌더니 글쎄 저더러 말을 한 것 같다며 얼머무리더라고요. 진짜 길길이 날뛰려다가도 내가 뭐하고 있나 싶어서 그만두었죠. 처음엔 당연히 헤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미 그 시기에는 제가 남편을 너무 많이 사랑하고 있었고 정말 머저리같이 이 사람이 책임지고 있는 아이도 제가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런 큰 결심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로는 남편의 이혼 이유가 아내의 불륜으로 빚어졌다는 이유였고 둘째로는 낯설어 하면서도 엄마가 그리웠던 것인지 저를 만난 첫날부터 제게 딱 달라붙은 아이가 제 눈에는 사랑이 고픈 아이처럼 보여서 안쓰러웠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만큼 사랑스럽기도 했지만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사정까지 떠안겠다고 결심했고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당연히 결혼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를 절연하시기까지 하면서 반대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남편과 딸을 선택했죠. 그렇게 저는 남편의 딸을 제 딸처럼 키우기 시작했어요. 제가 30에 결혼했는데 당시 딸아이가 5살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딸을 기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밉살 맞다가도 애교를 부리면 마음이 풀어지는 게 너무 예뻤고 우린 그렇게 가족이 되었어요. 저희 셋은 정말 화목하고 좋은 가정이었습니다. 다정다감한 남편과 예쁘고 말도 잘 듣는 딸까지 완벽했어요. 주위에서 뭐라고 하든 솔직히 제가 사랑에 눈이 멀어 그런지 귀담아 듣지도 않았죠 뭐. 그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7살을 보내고 8살이 되어 초등학교 입학을 기대하며 기다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뭔가 해서 받았더니 어느 큰 병원의 응급실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식에 저는 새하얗게 질렸고 굳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은 2월의 어느 날이었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씨였어요. 딸아이는 초등학교 입학을 정말 많이 기대해서 한 번씩 자신이 입학할 초등학교를 혼자 가서 놀고 오곤 했죠. 그날도 어김없이 초등학교에서 놀다가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나 보더군요. 어린이 보호구역이었고 인도로 제 딸아이는 잘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 때문에 사고에 휘말리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오토바이는 그대로 굳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던 제 딸아이를 들이박았고 딸아이는 오토바이에 크게 튕겨져 나갔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근처를 지나가던 어르신께서 딸아이도 음주운전자도 모두 신고를 해서 병원에 이송되었고 제게 응급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새하얗게 질린 채로 병원으로 다급히 뛰어갔습니다. 남편은 이미 도착했더군요. 제발 우리 딸 살려달라고 하늘에다가 기도하며 마음을 졸이며 기다렸습니다. 긴 시간이 끝나고 수술이 끝났고 의사 선생님께 다가가 경과를 물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생각보다 딸아이의 외상이 무척이나 심각했고 특히 머리를 너무 크게 다쳤다고 하셨죠.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해도 사랑률은 겨우 20%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살게 되더라도 후유증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머리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무척 커서 평생 어린아이처럼 살게 될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딸아이는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정신을 차렸다 잃었다를 반복했으며 그럴 때마다 아프다고 들릴 듯 말 듯 신음을 내뱉다 결국 저희보다 먼저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딸아이 나이가 서너 살쯤부터 남편을 만나 연애하고 결혼했으니 얼추 4년 정도를 만났더군요. 그런데 사람이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 작은 존재의 부재는 너무 컸습니다. 계모였던 저도 이 정도였으니 남편은 오죽했겠습니까? 게다가 음주운전을 해서 제 딸아이를 하늘나라로 보낸 놈은 미성년자였습니다. 그 악마 같은 놈은 즐기게도 목숨이 붙었더군요. 그것도 기가 찼던 게 운 좋게 수풀로 떨어져 타박상이 전부랍니다. 장례식장에서 신은 불공평하다며 울부짖으며 주저앉아 있으니 그놈이 자신의 아빠를 데리고 장례식에 왔더군요. 죄송하다며 안절부절하며 눈물을 뚝뚝 흘리는 모습이 얼마나 가증스러웠는지 몰라요. 그 아이의 보호자로 온 아버지는 저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더군요. 합의를 해달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5억을 내밀더라고요. 당연히 거절했죠. 그런데 매일같이 찾아와 제발 자기 아들 살려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남편이 결국 5억을 받으며 합의를 해주더군요. 제가 미쳤냐며 난리를 치니 우리도 부모지 않냐고 엉엉 우는데 그 사람을 두고 제가 뭐라 말을 하겠습니까? 남편은 그 충격인지 점차 미쳐가는 듯 했습니다. 갑자기 허공에 대고 말을 걸기도 하고 하하하하 하며 큰 소리로 웃기도 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돌변해서 무섭게 화를 내기도 했고 아이처럼 엉엉 울기도 했어요. 슬픈 것도 슬픈 건데 남편의 변화에 너무 무섭더라고요. 남편은 그렇게 온몸으로 슬픔을 겪더니 결국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그런 변화를 어쩌면 저도 예상했던 것 같네요. 왜냐하면 남편은 정말 엄청난 딸바보였거든요. 그렇게 애지중지 아끼며 온 세상을 쥐어줄 듯 큰 사랑을 주다가 하루아침에 딸을 잃었으니 미치지 않고 어떻게 배기겠습니까? 병원에 데려갔더니 남편은 심리적 충격에 의한 일시적 실어증이라고 하시더군요.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남편처럼 말을 잃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럴 때는 남편을 믿고 기다려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일상으로 먼저 돌아와야만 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증세는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본인의 상태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런 스스로의 모습에 충격을 받아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이 차례로 찾아왔죠. 원래 저희 남편 잘 나가는 영업 직원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잘 나서고 화술도 좋아서 회사에서 가장 실적이 좋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활발하게 회사 생활을 해서 승진을 앞두고 있었고 입사 동기들 중 가장 빠르게 승진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지더니 결국 외출을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점점 예민해졌고 병원을 가는 것도 거부하고 너무 무서웠어요. 남편은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도 그만두었습니다. 자꾸만 악화되는 남편의 상태에 혹시나 나쁜 생각을 하게 될까 너무 무서워서 제가 회사에 나가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겠더군요. 저는 간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위로가 필요했었던 상황이었어요. 다만 눈앞에서 남편이 와르르 무너지니
제가 악으로 깡으로 버티고 있었던 거지 저라고 괜찮은 것은 아니었거든요. 결국 저도 마음의 병이 찾아왔어요. 그런 저를 보더니 남편은 마음을 굳게 먹은 것인지 제게 편지를 하나 건네주더군요. 편지 속에서 집안의 가장이 되어 이렇게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과 제가 부담만 주는 존재여서 죄스럽다는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말이 적혀 있었고 자신도 용기를 내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편지를 건네준 다음 날부터 남편은 정말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정했지만요. 남편은 제게 간병인을 고용하자고 했고 저보고 일을 하라고 권유를 하더군요. 아마 제가 집에 갇혀서 딸아이 생각에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봤나 보더군요. 저는 남편의 변화가 기꺼웠고 그래서 남편의 말을 따르기로 했죠. 그때가 딸이 죽은 지 딱 1년이 지난 해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편을 정말 혼자 둘 수 없었어요. 1년이란 시간 동안 남편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심신이 많이 망가진 상태였으니까요. 혼자서 부엌에서 칼을 쓰며 요리하는 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안해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간병인을 쓰되 제가 밖에 나가 일하는 시간 전부를 맡아줄 사람을 사용하기로 했죠. 다행히 쉽게 구해졌습니다. 저는 간병인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 재취업을 하려고 했으나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았어요. 그때 문득 제 딸아이가 제일 좋아했던 음식이 제가 직접 만든 수제 돈가스인 게 문득 생각이 났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고 제 퇴직금으로 작은 가게를 하나 얻어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가 요리에 재능이 조금 있거든요. 저만의 비법 소스를 개발했고 재료부터 신선하고 좋은 걸로 썼습니다. 점차 동네에서 맛집으로 소문나더니 그 소식이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었고 맛집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에 소개도 되면서 처음 10평 정도에서 시작했던 가게는 점차 넓어졌고 손님들도 더 많아졌어요. 자연히 저는 일하는 시간이 늘었고 그와 동시에 간병인을 고용하는 시간도 늘어났죠. 요식업에 종사한 지 4년 정도 만에 저는 돈가스에 정점을 찍게 되었어요. 차라리 몸을 혹사하니까 잡생각을 하지 않게 되어서 꾸역꾸역 사라지더군요. 4년이란 세월 동안 남편도 조금씩 말을 되찾기 시작했고 저도 전폭적으로 남편의 병원비를 지원했어요. 돈을 많이 벌게 되고 프랜차이즈 사업에도 뛰어들게 되면서 저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지만 저와 남편의 삶의 질은 나아졌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였었나 봅니다. 하루는 오후쯤에 잡혀 있었던 미팅이 상대 측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취소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날이었던 건지 그 이후로 제 일정이 줄줄이 취소가 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제가 수제 돈가스로 사업을 벌리고 난 이후부터 많이 멀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살기 위해서 감정을 다 쏟아내었지만 저는 살기 위해서 일에 매달렸었거든요. 물론 멀어졌다고 해서 별거를 하거나 대화를 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끼리의 시간을 자주 못 보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항상 밥을 먹어도 간병인도 함께 끼어서 먹었고 대화는 자주 했지만 그것도 대부분 간병인과 함께 했거든요. 타이밍도 잘 맞겠다.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남편과 둘만의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싶었고 간병인도 오랜만에 일찍 퇴근시켜야겠다 생각하며 들뜬 마음으로 집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간병인의 흔적이 보이질 않더군요. 집에 갔더니 식탁에 남편이 점점 끊어가는 듯 했던 술병이 나뒹굴고 있었어요. 순간 불안해졌어요. 괜찮아지는 듯 했는데 역시 아니었던 건가 싶어서 남편을 소리쳐서 부를 생각도 못하고 그저 여기저기 남편을 찾았어요. 그런데 저희 부부 침실이 문이 잠겨져 있더군요. 불안감은 최대치로 올라갔고 공구함에 가서 망치를 꺼내와 손잡이를 내려쳐 억지로 열었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침실 문을 열었더니 제 손은 다른 의미로 덜덜 떨리더군요. 남편은 하얗게 질리고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침대에 이불로 몸을 가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 왜 문을 잠근 거냐고 10년 감수했다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남편 옆에 누군가 누워있는 것처럼 이불이 솟아있더라고요. 그리고 주위를 살피니 옷가지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요.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봤던 광경과는 아주 많이 다르더군요.
설마 하면서 한 발자국씩 다가갔고 이불을 젖혔더니 세상에 간병인이 거기 누워있더군요. 그것도 차마 두 눈으로 보기 힘든 꼴을 하고요. 지금까지 제가 죽기 살기로 나가서 남편 병원비에 생활비에 번다고 고생이란 고생을 다할 동안 남편은 제가 고용한 간병인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였어요. 진짜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저는 말했어요. 와, 나는 진짜 저런 걸 목격했음 쳐들어가서 머리채를 잡든 뺨을 때리든 해야지. 왜 주저앉아 울기만 하고 있지? 왜 아무런 말도 못하고 뒤돌아서 나가는 거야? 진짜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실제로 그 상황을 겪으니까 주저앉아 울게 되더군요. 그 틈을 타서 간병인은 침대를 박차고 나와 떨어져 있는 옷가지들을 정말 스치듯 줍고 도망쳤습니다. 멍하니 주저앉아 남편 얼굴을 쳐다보니 남편이 망했다는 듯 머리를 쥐어뜯더군요.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저도 그냥 집을 빠져나와 근처 호텔로 갔어요. 회사에다가도 며칠 일을 쉬어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죠. 호텔방에 도착하니 처음엔 눈물만 줄줄 흘렀어요. 그런데 그러길 며칠 지나니 이글이글 타오르는 분노에 이가 빠득 갈리더군요. 내가 대체 왜 내 집을 두고 이러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쥐죽은 듯 조용히 거실에서 절 바라보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보고 진짜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이야기했죠. 증거를 찾으라고 하면 수없이 많이 나올 거라고. 내가 모를 거라 생각해서 눈치 하나 안 보고 얼마나 여기저기 다녔겠냐고. 돈 주고 증거 하나 못 찾을 것 같냐고. 너희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고 한국에서 얼굴 들고 못 살 거라고. 그렇게 차갑게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이 더듬거리며 말을 하는데 그 내용이 가관입니다. 제게 미안하다 사과를 하면서 끝까지 그 여자를 감싸더군요. 남편이랑 이혼하고 아들 하나 키우면서 어렵게 사는 여자라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제게 뭘 내밀었는지 아시나요? 바로 이혼 서류였습니다. 그 여자의 뱃속에 새 생명이 생겼다고 하더군요. 제가 호텔에 틀어박혀 슬픔에 빠져 있을 동안 유책 사유를 먼저 만든 놈 주제에 이혼을 계획했더군요. 전 그걸 남편의 눈앞에서 쫙쫙 찢으며 말했어요. 내가 미쳤니?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줘? 전 그렇게 말을 하고 난 이후 남편에게 주었던 모든 카드를 정지시켰고 이어 말했어요. 어디 계속 그 여자 만나봐. 난 법적으로 대응할 거야. 당신이 나가 살든지 알아서 해봐. 어디 할 수 있으면 해보지 그래? 나 그렇게 착한 사람 아니야. 절대 너희들 고개 빳빳이 들고 못 살게 할 거야. 남편은 두 눈만 크게 뜨고 절 쳐다보더군요. 저는 그 다음 날부터 제가 내뱉은 말을 지키기 위해 돈을 사용했습니다. 이럴 때 쓰려고 그렇게 고생하며 벌었으니까요. 흥신소에 찾아갔죠. 그 여자와 남편의 자동차 번호, 휴대폰 번호, 계좌번호 등등 기본적인 정보를 주니까 증거들이 주룩주룩 나오더라고요. 역시 돈이 짱이구나 했죠. 그걸 토대로 상간자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 여자 집으로 바로 소장을 보냈는데 예상과 다른 인물이 제게 연락을 취했더군요. 남편이 그 여자가 아들 하나 데리고 산다고 하더니 그 아들인 듯 했죠. 군복무 중에 휴가를 나왔는데 믿기 힘들다고 저와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당돌하게 이야기하길래 만났습니다. 커피숍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낯이 묘하게 눈에 익더군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죄송하다고 하는 얼굴이 너무 익숙했어요. 설마 싶은 마음에 물었죠. 혹시 음주운전으로 어린아이 인명사고 일으킨 적 있어요? 제 질문에 그 사람은 아무런 대답도 못하더라고요. 그 반응을 보면 제 딸아이 사고에 음주운전자가 맞다 싶었죠. 얼추 나이도 그 비슷한 또래겠거니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름이 다르더라고요. 그제서야 물어보니 동네에 소문이 나고 그래서 전학과 동시에 개명 신청을 하면서 지금은 아주 신문 세탁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더군요. 또 그때 찾아온 아버지는 이미 이혼한 이후였고 원래 아버지 쪽에서 아들을 맡아 키우고 있었는데 딸아이의 사건 이후 절연하다시피 아들을 엄마한테 맡기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연락이 되지 않아 결국 엄마랑 둘이서 지내게 되었더군요. 저는 비꼬았어요.
아들 자식은 내 딸아이를 빼앗더니 그 애미란 년은 남편을 빼앗아 가네요? 그쪽 집안은 양심이 없는 게 특징인가요? 저는 상간자 소송 진행할 생각이고 이혼 생각? 추호도 없어요. 누구 좋으라고 내가 이혼을 해줄 것 같아요? 미치지 않고서야 누구 좋으라고. 신분 세탁하고 사는 것 같은데 그 난리를 쳐놓고 두 발 뻗고 잠은 제대로 잘 수 있었나요? 당신네들 나 절대 가만 안 둬. 대한민국에서 고개 들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누가 이기나 해봐.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문득 이 사실을 남편이 알고 있나 싶더군요. 그렇게 자기 딸을 물고 빨고 하며 애지중지하더니 그 딸을 죽음으로 몰고 간 범인의 엄마가 내연녀라. 살면서 만난 가장 비정하고 매정한 부성애더군요. 저는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면서 남편에게 진실을 알려주었어요. 당신이 만나고 있는 여자가 홀로 키우는 아들 자식이 어떤 놈인지 말이에요. 남편은 믿지 못하는 듯 하더니 다시 충격에 휩싸이기 시작했어요. 하긴 알았으면 그런 관계는 애초에 시작조차 못했겠죠. 제 앞으로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저는 간병인 그 여자와 남편의 관계가 풍비박산이 날 때까지 절대 이혼하지 않을 거예요. 간병인의 아이가 남편의 아이인 것은 제 권한은 아니니까요. 뱃속의 아이는 잘못이 없지만 그 부모들의 죄가 많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다시 미쳐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상간녀가 제 딸아이의 원수인 사실이 믿기 힘들겠죠. 저는 최선을 다해 제 딸아이와 저의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죽은 제 딸아이의 한은 풀어주고 싶네요. 어차피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 이혼 소송을 걸어도 소송은 기각될 것이고 제가 이혼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해도 남편은 제가 사업을 하며 굴린 재산에 기여도가 없어서 재산 분할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줄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퉁치면 거의 0이라고 봐도 무방해서 맨몸으로 쫓겨나는 것과 마찬가지더라고요. 저는 최선을 다해 복수하려고 합니다. 옳은 방법이든 옳지 않은 방법이든 전부를 동원해서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